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평양 심장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이 매일같이 떠먹던 밥상에 끔찍한 맹독이 투입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최첨단 3단계 독극물 검사 장비마저 완벽하게 뚫려버린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 총구 대신 밥상을 노린 북한 군부 수뇌부들의 소리없는 쿠데타.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평양 특호 주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김정은 전용 요리사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피비린내 나는 암살 사건의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유리병 하나가 한반도의 운명을, 아니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는 북한 평양 시내 한복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최고 기밀 구역인 특호 주방의 식재료 창고가 펼쳐져 있습니다. 15년 동안 오직 단 한 사람, 절대 권력자 김정은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를 관리해온 제 서명이 없이는 먼지 한 톨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통제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지 하나 없어야 할 선반 맨 구석에 제가 발주한 적 없는 낯선 종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가락 2마디만 한 작은 유리병 3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유리병 겉면에는 붉은색 중국어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 특수부대 시절 수백 번의 독극물 감별 훈련을 거치며 제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있던 바로 그 악마의 성분. 이것은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도 첨가물도 아닙니다. 무색, 무취, 무미. 음식에 타면 색도 변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아주 소량씩 장기간 먹이면 간과 신장,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자연사나 지병 악화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 치명적인 화학약품. 바로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만성 독극물이 북한 최고 보안 구역인 제 창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이 악마의 액체가 이미 그분의 식탁에 올라간 것은 아닐까? 누군가 내 눈을 속이고 이 독을 가져왔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어디에도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신분증에는 그저 중앙당 특수봉사부 소속이라고만 적혀 있죠. 20년을 함께 산 제 아내조차 제가 그저 간부 식당에서 국을 끓이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김정은의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 3시에 끓여 바치는 라면까지 그자의 입술을 통과하는 모든 음식을 책임져 온 최고 지도자 전용 요리사입니다. 아니, 요리사라는 말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자가 밥을 먹기 전에 끔찍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특호 주방에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는 방사능 검사와 정밀 화학물질 검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기계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3단계 검사가 존재합니다. 바로 시식입니다. 제가 레스티를 먼저 한 입 먹고, 제가 와규 스테이크를 먼저 한 점 씹고, 제가 평양냉면의 육수를 먼저 한 모금 삼킵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립니다.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그 30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제 몸속에 독이 퍼지지 않는지, 혈관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지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지 않으면 그제야 음식이 쟁반에 담겨 그자의 화려한 식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목숨을 대신 담보 잡힌 살아있는 인간 독극물 탐지기였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갈 때 특호 주방 안에서는 매일 밤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아침은 스위스 유학 시절을 그리워하며 스위스산 버터와 에멘탈 치즈를 올린 레스티를 찾았고, 점심에는 적대국인 일본에서 전용기로 직공수에 온 최고급 참치와 와규를 씹어 삼켰습니다. 밤마다 한 병에 수백 달러가 넘는 프랑스산 크리스탈 샴페인을 물처럼 마셔댔죠. 이 광기 어린 식탁을 15년 동안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투명한 독극물병 하나가 그 완벽했던 15년의 장막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겁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철통 같은 삼중 보안을 뚫고 누가 이 약을 창고에 밀어 넣었단 말인가? 혹시 요리사들 중 누군가가? 이 주방의 직원은 저를 포함해 단 7명. 가족 3대까지 사상 검증을 마치고 친척 중 탈북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는 뼛속까지 당에 충성하는 인간들 뿐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고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구나 밑창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때리는 무겁고 규칙적인 소리. 발소리는 열려있는 식재료 창고 문턱에서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 같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목덜미에 누군가의 서늘한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유리병을 쥔 손을 허리 뒤로 숨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오영식이 서 있었습니다. 특호 주방 부책임자. 군 특수부대 시절부터 저와 함께 뒹굴고 이 지옥 같은 주방에서 무려 20년을 함께 살아남은 제 동료. 세상에서 제 가족만큼이나 굳게 믿었던 단 하나뿐인 피부치 같은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오영식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이곳에 정체불명의 상자가 들어왔다면 응당 보여야 할 경악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공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미지의 물건을 발견한 자의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유리병을 들고 서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마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과 지독한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1시간 같았습니다. 창고 안의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대며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식아, 이게 도대체 뭐냐?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나듯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허리 뒤로 숨긴 제 손끝만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영식아, 대답해. 이 악마 같은 약품이 왜 우리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냐고 묻잖아.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자 그제야 오영식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한마디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거 그만 내려놔라, 형.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 살가운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낮고 단단한 살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이 독극물을 특호 주방의 철통 보안을 뚫고 밀반입한 사람, 화학 검사 장비를 속이고 저라는 인간 독극물 탐지기의 미각까지 교묘하게 속여 넘기려 했던 범인, 김정은의 화려한 식탁 위에 매일 조금씩 죽음의 가루를 뿌리고 있었던 암살자,
그것은 다름 아닌 20년 지기 제 가장 친한 동료 오영식이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의 심장부에서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영식은 왜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먼저 독을 맛보았던 그 수많은 날들 동안 나는 이미 그 독을 삼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끔찍한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오영식이 천천히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감자를 썰 때 쓰던 서늘한 주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송 실수 아니겠나? 제 목에 서늘한 칼끝이 들어온 것 같은 그 숨막히는 찰나. 20년 지기 동료 오영식의 입에서 나온 변명은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얼굴 근육 하나 떨리지 않고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사람처럼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툭 던진 그 한마디. 배송 실수?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나사못 하나 화장지 한 롤도 제 서명이 없으면 절대 반입될 수 없는 평양 최고 기밀구역 특호주방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중국산 약품이 무려 3병이나 버젓이 창고 구석에 따리를 틀고 있는데 배송 실수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든 건 오영식의 그 소름 끼치는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배송 실수였다면 제 손에 들린 그 약품을 보고 함께 기겁을 하며 형, 이게 뭐야? 보이부에서 알면 우리 다 죽어. 라며 펄쩍 뛰어야 정상 아닙니까? 20년을 한솥밥 먹은 동생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그 인간적인 당황스러움이 오영식의 얼굴에는 단 1g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서늘한 경계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놈을 추궁해봤자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 좁은 창고 안에서 누가 먼저 죽느냐의 육탄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척했습니다. 그래, 배송이 잘못 왔나 보네. 보이부 감시관이 보기 전에 빨리 치워라. 오영식의 어깨를 툭 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에 꽂히는 오영식의 그 뱀 같은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는 그 악마의 유리병 3개 중 하나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영식이 눈치채지 못하게 빛의 속도로 한 병을 빼돌린 겁니다. 그날 밤 특호주방 직원용 숙소.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한 자정. 저는 창문에 두꺼운 모포를 덮어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군 특수부대 시절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지독하게 반복했던 독극물간이 검사. 정밀 장비가 없어도 화학 반응을 이용해 성분의 계열을 파악해내는 그 훈련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약품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시약을 섞는 그 짧은 시간,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액체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을 의심하며 뒤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결과는 탈륨이었습니다. 여러분, 탈륨이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무색, 무취, 무미. 아무런 냄새도 맛도 나지 않는 끔찍한 중금속 화합물. 한 번의 치사량을 먹이면 곧바로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당장 보이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이 약품을 한두 방울씩 밥이나 국에 섞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먹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간, 신장, 심장 온몸의 장기에 독이 서서히 아주 기분 나쁘게 축적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알아눕게 되고 북한 최고의 의료진이 달라붙어 진찰해도 그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 악화라는 진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숨을 거두면 그건 암살이 아니라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되는 겁니다. 오영식을 조종하는 그 거대한 배우는 급성 독살로 김정은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말려 죽이려는 고도의 만성 독살을 계획한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를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달 전의 일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한 달 전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올린 된장찌개를 몇 숟갈 뜨던 김정은이 갑자기 수저를 탁 내려놓고 저를 호출했습니다. 오늘 국 맛이 평소와 좀 다른 것 같다. 15년 동안 똑같은 장마당 된장, 똑같은 두부, 똑같은 소뼈 육수로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끓여낸 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맛의 변화를 느꼈다? 그때는 그저 최고 지도자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각의 변화가 온 겁니다. 탈륨이 체내에 서서히 축적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미각 세포의 파괴거든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미 투입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끓인 그 정성스러운 찌개에, 제가 삶은 평양냉면 육수에, 제가 구운 스위스산 레스티에 이미 한 방울씩 죽음의 독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시식을 거쳤던 제 몸은 왜 멀쩡한 걸까요? 그건 제가 시식을 할 때는 김정은이 먹는 양의 아주 작은 한 입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독의 농도가 제 장기를 파괴할 만큼 축적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만했지만 적들은 저라는 인간 독극물 탐지기에 허점마저 완벽하게 계산하고 뚫어버린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동이 트자마자 누구보다 일찍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영식이 출근하기 전 아무도 없는 텅 빈 문서 보관실로 숨어들어 미친 듯이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최근 6개월치 식재료 반입 기록, 특호 주방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제 발주서, 배송 확인서, 그리고 수령자의 서명이 삼위일체로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이 장부를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덜덜 떨리며 멈췄습니다.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결제한 적 없는 품목이 딱 한 달에 한 번씩 총 4건이나 반입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은 중국산 식품 첨가물. 우리는 단 한 번도 중국산 첨가물을 쓴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 품목을 수령했다고 서명한 자의 이름. 선명하게 적힌 3글자. 식.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영식은 이미 3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병씩 독극물을 들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을 완벽하게 피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부를 덮으려던 제 눈에 오영식의 서명 바로 옆에 찍힌 붉은색 도장 하나가 콱 박혔습니다. 최종 승인. 보이부 감시관 리철민. 여러분, 심장이 멎는다는 건 이런 기분일 겁니다. 리철민. 특호 주방의 모든 요리사들을 벌레 보듯 감시하고 우리가 숨 쉬는 횟수까지 보이부에 보고하는 절대 권력의 감시관. 오영식이 아무리 서명을 해도 보이부 감시관인 리철민의 도장이 없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주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리철민이 오영식의 그 수상한 중국산 독극물 반입을 승인해 주었다.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건 오영식 개인의 원한이나 미친 짓이 아닙니다. 감시자가 암살자와 한통속이 된 겁니다. 우리를 감시하라고 파견된 보위부 요원이 오히려 김정은을 죽일 독극물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그 순간 문서 보관실 천장에 달린 검은색 CCTV 렌즈가 제 뒤통수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주방에 설치된 12대의 CCTV를 매일 밤 독방에서 모니터링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보위부 요원 리철민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장부를 뒤지는 이 모습을 리철민이 보고 있다면,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그 암살자 놈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장부를 던지듯 서류함에 처박고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두 다리가 젤리처럼 후들거렸습니다. 오영식은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리철민은 그를 돕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위부 요원까지 매수해서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사냥개를 조종하는 진짜 배우의 거대한 호랑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북한 최고의 무력 집단, 군부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의 한가운데 제 목숨이 짐승처럼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넋이 나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아내 소연이가 장마당에서 사온 싸구려 된장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김정은에게 바치는 한 그릇에 수만 원짜리 최고급 된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조악한 맛이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물 나는 냄새였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12살 난 제 딸 지우가 제 팔에 매달려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요리사 될 거야. 아빠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나도 커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만들래. 숟가락을 쥔 제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꿈에도 모릅니다. 자기 아빠가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밥에 독이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을, 아빠의 몸이 독극물을 걸러내는 고기 방패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제가 내일 당장 이 사실을 김정은에게 고발한다면 저는 보위부의 영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려면 담당 감시관인 리철민을 거쳐야 합니다. 공범인 그에게 보고하는 순간 저는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도축될 겁니다. 제 아내와 딸 지우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장 깊고 잔혹한 갱도로 끌려가 평생 짐승처럼 살다 죽어가겠죠. 그렇다고 모른 척 침묵한다면 독살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김정은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어느 날 군부 쿠데타 세력은 권력을 잡은 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분의 식사를 담당했던 특호주방 요리사 7명을 모조리 처형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절벽, 왼쪽으로 가도 지뢰밭. 제 숨통을 조여오는 이 거대한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갈 길은 북한 땅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 같은 빛 한 줄기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달 김정은이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정상회담을 하러 간다는 극비 일정이 있었습니다. 해외 순방, 중국 본토, 바깥 세상, 최고 지도자가 해외를 나가면 특호 주방의 요리사 중 현지에서 식사를 책임질 수행 요리사가 동행합니다. 베이징 현지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아빠, 왜 안 먹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지우의 맑은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을 탈출한다. 내 아내의 된장찌개와 딸아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새벽 저는 죽음의 아가리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베이징 수행 요리사 자원서에 제 이름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베이징행 비행기에 저와 나란히 앉아 함께 갈 인물이 누구인지, 그 끔찍한 동행자가 제 숨통을 얼마나 잔인하게 조여올지 말입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제 평생의 동료이자 김정은의 밥상에 매일 밤 독약을 들이붓고 있는 암살자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지만 고도 1000m 상공을 날아가는 이 특별기 안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없는 거대한 관짝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을 넣으려는 자와 그 독을 막으려는 자. 가장 끔찍한 두 사람이 지금 어깨를 맞댄 채 김정은의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을 수행하기 위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민이 형, 우리 베이징 가면 냉면 육수 재료부터 싹 다 다시 확인해야겠지? 오영식이 저를 보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보아온 너무나도 익숙하고 서글서글한 동생의 웃음. 예전 같았으면 마주보며 농담을 던졌겠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저 웃음은 악마의 미소 그 자체입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김정은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위부와 내부자가 결탁했다는 이 미친 쿠데타의 전모를 알아버린 제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것. 하지만 제 등 뒤에는 아내 소연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딸 지우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압록강을 넘는 순간 제 아내와 딸은 그날 밤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깊은 갱도로 끌려가 짐승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직접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베이징으로 정상회담을 떠난다는 극비 정보를 듣자마자 현지에서 식사를 책임질 수행 요리사에 자원한 겁니다. 베이징에는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문, 바로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수행 요리사 최종 승인권자는 다름 아닌 특호 주방의 감시관 리철민이었습니다. 오영식의 그 끔찍한 중국산 독극물 반입 서류에 최종 승인 도장을 찍어주었던 바로 그 배신자 보위부 요원 말입니다. 자원서를 내고 피를 말리며 기다렸던 사흘. 그리고 제 이름이 기적처럼 명단에 올랐을 때 저는 환희에 차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명단 바로 밑 두 번째 수행 요리사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영식? 리철민이 오영식을 제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여놓은 겁니다.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저 혼자 베이징으로 보내면 감시의 눈을 벗어나니 오영식을 파견해 베이징 현지에서도 암살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만들고 동시에 저를 24시간 감시하겠다는 보위부의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출발 3일 전, 저는 이 거대한 음모의 끝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특호 주방의 퇴근 시간, 저는 오영식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평소라면 곧장 집으로 가야 할 오영식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평양 시내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대성구역의 낡은 간부 아파트 단지. 오영식은 주위를 기민하게 살피더니 그 아파트 3동 안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는 그 3동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 고위 간부. 여러분,
총참모부 작전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군부 중에 군부, 무력의 핵심 심장부입니다. 이것은 일개 요리사의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말단 요원의 부패도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무력으로 지탱하는 군부 세력이 식탁 위에 서서히 퍼지는 독약을 이용해 김정은의 숨통을 소리 없이 끊어버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식탁 위에서의 쿠데타였던 겁니다. 총으로 흥한 자들답지 않게 그들은 총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요리사의 하얀 손을 빌려 최고 권력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소리 없는 전쟁터 한가운데 이름조차 없는 요리사인 제가 고기 방패처럼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출발 전날 밤이 밝았습니다. 제 평생, 아니 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잊지 못할 그날의 저녁 식탁.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반긴 것은 아내 소연이가 끓여놓은 구수한 장마당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김정은의 상에 오르는 수만 원짜리 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찌개였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냄새였습니다. 12살 제 딸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쪼르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나한테 달걀말이 가르쳐주기로 했잖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요리 잘하니까 나도 아빠처럼 맛있는 밥 만드는 사람 될 거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프라이팬을 잡고 낑낑대며 달걀을 푸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의 밥을 짓는다는 것을, 아빠의 몸뚱이가 매일 독극물을 걸러내는 탐지기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이 아빠와 함께 달걀을 마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우야, 달걀을 그릇 모서리에 톡 칠 때는 너무 세게 쳐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쳐도 안 돼. 한 번에 적당한 힘으로 그렇지. 지우가 비뚤비뚤하게 말아낸 노란 달걀말이를 입에 넣으며 우리 딸 요리사 다 됐네 하고 웃어주었지만 제 속은 시뻘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지우가 잠든 후 아내 소연이가 구수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 멀리 가는 거예요? 며칠이나 걸려요? 응한 5일. 중앙당 간부들 모시는 거라 좀 빡빡하네. 아내는 제가 그저 평범한 출장을 가는 줄 알고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해서 다녀와요. 지우가 아빠 금방 보고 싶다고 조를 텐데. 소연아.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고마워. 늘 따뜻한 밥 차려줘서. 갑자기 웬 청승이에요? 빨리 다녀오기나 하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사람이 끓여주는 보리차를 다시 마실 수 있을까? 이 평범하고 따뜻한 거실에 다시 앉아볼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 내가 베이징에서 발각된다면 이 선량한 내 아내와 내 분신 같은 딸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양말을 2겹으로 겹쳐 신은 그 틈새에 특호주방 창고에서 목숨을 걸고 빼돌린 탈륨 독극물 샘플병을 숨겨 넣었습니다. 제가 한국 대사관에 들이밀어야 할 김정은 독살 음모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물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다 혹여나 깰까봐 숨을 참으며 아이의 얼굴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에 지우가 삐뚤삐뚤 그려놓은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지우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 그 아래 적힌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림을 떼어내어
4번을 작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과 가장 가까운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독극물을 숨긴 채로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까마득하게 멀어집니다. 대동강의 물줄기가 가느다란 실선처럼 변하고 아파트 단지들이 점처럼 작아지다 이내 두꺼운 구름층에 완전히 먹혀버립니다. 저 구름 아래 어딘가에 소연이가 찌개를 끓이고 있겠죠. 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 아빠는 벌써 갔어? 하고 묻고 있겠죠. 형, 긴장돼? 얼굴이 창백하네. 독을 쥔 암살자 오영식이 제 어깨를 치며 다시 한번 사람 좋게 웃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숨긴 독극물 병을 꽉 움켜쥐며 그에게 지지 않고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베이징의 주방은 어떨지 기대가 돼서 그래. 베이징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김정은의 삼시세끼를 차려내며 이 암살자의 눈을 피해 대사관으로 질주해야 합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저격당해 죽고 실패하면 내 가족이 몰살당하는 잔혹한 카운트다운. 베이징의 낯선 주방에서 역사상 가장 피 말리는 요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내일 아침 최고 지도자의 입으로 들어갈 최고급 스위스산 버터 위로 죽음의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사람의 장기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지독한 만성 독극물, 탈륨입니다. 그것을 뿌리고 있는 자는 바로 제 20년 지기 동료이자 특호 주방의 부책임자 오영식입니다. 저는 지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차가운 지하 주방 문틈 사이로 이 소름 끼치는 암살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활주로에 바퀴를 내렸을 때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덥고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공항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걷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과 화려한 간판들이 휙휙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암살자 오영식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곳은 베이징 한복판의 국빈급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을 멀게 할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평생 구경조차 못할 그 화려함 속에서 제게 배정된 방은 712호였습니다. 그리고 714호. 바로 옆방 오영식의 방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베이징까지 보내면서 기어코 이 암살자를 제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여놓은 보이부 감시관 리철민의 치밀한 수작이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독을 넣으려는 자와 그것을 막고 탈출하려는 자가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게 된 겁니다. 짐을 풀자마자 저는 쉴 틈도 없이 호텔 지하 1층에 마련된 수행단 전용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베이징 주재원들이 미리 공수해 놓은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실에서 짧고 날카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냉면. 그분의 저녁 메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진수성찬을 다 먹을 수 있는 자가 낯선 타국 땅에 오자마자 고향의 평양냉면을 찾은 겁니다. 저는 곧바로 핏물을 뺀 솥뼈를 거대한 냄비에 넣고 불을 당겼습니다.
평양냉면의 생명은 육수입니다. 불순물을 걷어내며 무려 12시간을 꼬박 약한 불에서 고안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자의 까다로운 입맛. 10시간 고운 육수와 12시간 고운 육수의 미세한 차이조차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악마 같은 미각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메밀과 전분을 7대3의 황금 비율로 섞어 차가운 물로 반죽을 치대고 면을 뽑았습니다. 12시간 우려낸 투명한 고기 육수에 평양에서 직접 공수해 온 동치미 국물을 섞어 완벽한 간을 맞췄습니다. 2mm 두께로 썰어낸 소고기 편육과 배, 오이 고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3단계 검사. 방사능 검사 통과, 화학물질 검사 통과, 마지막 시식. 제가 먼저 냉면 한 젓가락을 들어 후루룩 넘기고 차가운 육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2시간의 정성이 빚어낸 깊고 시원한 감칠맛. 맛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을 대기했습니다. 제 몸에 마비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 지독하게 완벽한 냉면 한 그릇이 은쟁반에 받쳐져 최고 지도자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 뒤 경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께서 요리사를 부르신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른다고? 왜? 내가 육수간을 잘못 맞췄나? 아니면 오영식이 내 눈을 피해 벌써 짐을 풀기도 전에 독을 탔단 말인가? 다리가 굳어버린 채로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정은이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냉면 그릇이 혀로 haz은 듯 육수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쓱 쳐다보며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먹었다. 수고했어. 여러분.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수천 끼의 밥을 지어다 바쳤지만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가 요리사를 직접 불러 잘 먹었다고 칭찬을 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한 뒤 방을 빠져나오는데 복도를 걷는 제 머릿속은 미친 듯이 엉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의 밥에 누군가 맹독을 타려 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자는 자기가 먹은 평양냉면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안전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나에게 잘 먹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 순간 끔찍한 갈등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들을 쳐넣는 저 끔찍한 독재자. 저 사람을 내가 살려두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오영식이 독을 타게 그냥 눈 감아 버린다면 이 지긋지긋한 폭정거리도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당장 이자가 죽으면 특호 주방의 요리사인 저부터 무사하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살아서 대사관 문을 두드려야만 평양에 남겨진 내 아내 소연이와 내 딸 지우가 연자제의 지옥에서 벗어날 희망이라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침대에 옷도 벗지 않은 채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실에서 지급받은 제한된 중국 내 통화용 단말기를 켜고 숨죽인 채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차오양구 한국대사관. 호텔에서 택시로 정확히 25분 거리.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나가 택시에 올라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총을 찬 경호원들이 깔려 있고 1층 로비와 모든 출입구에는 중국 공안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714호의 오영식이 두 눈을 번뜩이며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이제 눈을 붙여볼까 하던 찰나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714호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내 복도에 푹신한 카펫을 밟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오영식이 어딜 가는 거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방문을 1cm만 열어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오영식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쪽으로 어둠에 섞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분을 기다린 후 저 역시 양말만 신은 채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비상계단을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행단 전용 주방이 있는 곳. 주방의 두꺼운 철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한쪽 눈만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대형 냉장고 문이 열려 있고 그 창백한 조명 아래 오영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다음 날 아침 김정은의 레스티에 쓰일 최상급 스위스산 버터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제가 평양의 식재료 창고에서 똑똑히 보았던 바로 그 투명한 독극물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영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무색무취의 탈륨 원액. 그 악마의 액체가 버터의 노란 표면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당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약 지금 들어가서 막는다면 오영식은 주방의 칼을 들고 저에게 덤벼들 겁니다. 소란이 벌어지면 경호원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제가 배송 장부를 뒤져 모든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부 리철민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 탈출 계획은 그 자리에서 박살나고 제 가족은 끝장납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입안에 피가 터지도록 참았습니다. 오영식은 독을 뿌린 버터를 다시 랩으로 싸서 내일 아침 식재료 칸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고 숨을 깊게 내쉬더니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구석에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오영식이 제 바로 곁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찾아온 뒤에야 저는 미친 듯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젖히고 오영식이 방금 손을 댄 그 버터 덩어리를 끄집어냈습니다. 표면에는 아무런 흔적도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내일 아침 프라이팬에 올렸다면 그자의 몸속으로 죽음의 독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그 독 묻은 버터를 음식물 쓰레기통 가장 밑바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비용으로 가져온 새 스위스산 버터를 꺼내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올려두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혼자 남은 차가운 주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발작적으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아무리 꽉 잡아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소연이와 지우, 제 딸아이가 비뚤비뚤하게 그린 새 식구가 손을 맞잡고 있는 그 구겨진 그림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 달걀말이 또 만들자. 환청처럼 딸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47분. 한국 대사관의 문이 열리는 시간은 아침 9시.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단 6시간.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김정은의 상에
독이 빠진 마지막 레시피를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오영식은 자신이 친덧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이빨을 드러낼 것이고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대사관으로 미친 듯이 뛰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제 인생 마지막 요리가 그리고 제 목숨을 건 최후의 도주가 이 베이징의 동트는 새벽과 함께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린 이 손톱만한 얇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목숨과 제 가족의 생사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베이징 호텔의 지하 주방. 저는 주방 구석의 좁은 화장실 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 미친 듯이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볼펜으로 글씨를 꾹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보이부의 눈과 귀인 CCTV가 돌아가고 있었기에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호 주방 내부 독살음모, 오영식, 보이부 리철민 관여, 탈륨 계열 만성 독극물, 배우는 총참모부 군부 세력. 이 짧은 문장을 적어 내려가는데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 종이가 발각되는 즉시 저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전달하지 못하면 독살은 성공하고 진실을 아는 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자들의 손에 제거될 것입니다. 저는 이 종이를 접고 또 접어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가 직접 구워낸 완벽한 스위스산 레시피가 담긴 하얀 도자기 접시의 밑바닥에 투명 테이프로 바짝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제 목숨을 건 승부수가 들어갑니다. 저는 테이프의 끝부분을 완전히 붙이지 않고 손톱 끝만큼 아주 살짝 삐져나오게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소리까지 듣던 사람입니다. 그자는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극도의 의심증과 편집증에 사로잡힌 인간입니다. 식사를 할 때 접시 밑바닥에 손가락 끝이 닿았을 때 아주 미세한 테이프의 이물감을 느끼는 순간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접시를 뒤집어 확인할 거라는 그자의 병적인 의심을 역이용한 도박이었습니다. 접시가 경호원 손에 먼저 넘어가 쓰레기통에 처박힐지 아니면 김정은의 눈에 띌지 제 운명은 이제 하늘에 맡겨졌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영식이 주방에 나타나기 전인 이른 새벽, 저는 누구보다 먼저 주방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오영식이 간밤에 탈륨 독극물을 뿌려놓았던 그 저주받은 버터를 통째로 쓰레기통 가장 밑바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혹시 몰라 감자도 달걀도 오렌지 주스도 전부 예비용 새 것으로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오영식이 손을 댄 흔적이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독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제 요리사 인생의 마지막이 될 가장 완벽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판에 간 감자를 새버터에 바삭하게 굽고 에멘탈 치즈가 황금빛으로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입을 베어 물고 30분을 버텼습니다. 독은 없었습니다. 제가 막아낸 것입니다. 방금 전 접시 밑에 목숨을 건 메모를 붙여 쟁반을 완성했을 때 주방 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오영식이었습니다. 형? 일찍 왔네. 잠이 안 와서. 오영식의 시선이 제가 만든 레시피 접시를 쓱 훑더니 이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가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 칸을 확인하는 그 3초의 시간 동안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선 오영식의 표정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자기가 독을 뿌려둔 그 버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 것일까요?
오영식이 제 곁으로 다가오며 나지막이 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오늘 재료 바꿨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응, 버터 상태가 좀 상한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바꿨지. 오영식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3초, 5초, 그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는 것인지 분노를 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섬뜩한 미소. 형이 꼼꼼하긴 하지.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 악마가 눈치챘다. 내가 자기의 암살 계획을 방해했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식사가 최고 지도자의 방으로 올라가고 주방에는 저와 오영식 단둘만이 남아 숨막히는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식사가 끝나고 빈 그릇이 내려오기까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도 위층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마저 대포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따르릉 주방의 직통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경호실이었습니다. 한재민 동무, 대기하시오. 대기하라. 평소라면 접시 수거하시오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기하라니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한 지시. 그 순간 물을 썰고 있던 오영식의 칼질이 탁 하고 멈췄습니다. 오영식도 무언가 거대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금 당장 평양에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경호실을 통한 가족 안부 통화 채널을 간신히 연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마당에서 장을 보던 아내 소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유 잘 있어요? 밥은 챙겨 먹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의 밥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목숨 걸고 맛을 보는 남편에게 밥은 먹었냐고 묻는 바보같이 착한 내 아내. 응 먹었어. 지우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언제 오냐고 노래를 불러요. 빨리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 지우. 달걀말이를 가르쳐달라며 해맑게 웃던 내 분신. 소연아, 나 돌아가면 지우한테 요리 꼭 가르쳐줄게. 꼭. 급하게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살아서 저 문을 나설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이닥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방금 전 잠시 밖으로 나갔던 오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영식의 얼굴이 평소의 그 묻어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오른손에는 제가 15년 동안 생선을 저미고 고기를 썰 때 쓰던 날카로운 일본식 요리용 칼, 우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주방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오영식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제 이름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재민. 칼을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접시 밑에 뭘 숨겼지? 위층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 보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발견된 겁니다. 김정은이 제가 붙인 그 메모를 기어코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평양 특호 주방에서
내 배송 기록 뒤진 것도 다 알아. 리철민 동지가 CCTV 확인하고 방금 베이징으로 긴급 연락을 보냈어. 도간에 든 쥐가 된 암살자의 눈빛.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영식아, 칼 내려놔라. 미친 짓 하지 마. 제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치자 오영식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이 왜 낀 거야? 왜 가만히 못 있고 껴든 거냐고. 형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그 약을 탔는지 형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오영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20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그가 우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을 타던 잔혹한 암살자의 얼굴에서 갑자기 처절하게 짓밟힌 짐승의 표정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라고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이 미친 짓거리를 내 손으로 하고 싶었겠냐고. 그의 목소리가 짐승의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우리 형 가족이 잡혀 있어. 군부 쿠데타 세력놈들이 내 형수하고 어린 조카를 끌고 갔다고. 내가 그 약을 밥상에 올리지 않으면 내 조카놈을 당장 수용소 갱도로 쳐넣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어떻게 거절해? 내 핏줄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냐고. 순간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오영식의 친형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군부 세력은 권력 찬탈을 위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요리사 가족을 인질로 잡고 오영식의 손에 강제로 독약병을 쥐어준 것입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 죽는 그 지옥 같은 선택지 앞에서 이착했던 사내는 결국 악마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칼을 쥔 오영식의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찌르기 위해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거대한 체제의 폭력에 짓눌려 완전히 부서져 버린 자신의 영혼을 감당하지 못해 칼을 쥐고 기대어 섰던 것입니다. 이 짐승 같은 북한 체제는 요리사를 독살범으로 만들고 20년 동료를 적으로 만들고 죄 없는 가족을 무기로 쓰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영식아, 제발 칼 내려놔. 내가 여기서 나를 찌른다고 내 형 가족이 살아 돌아오지 않아. 우리 둘 다 죽는 길이야. 오영식의 칼끝이 바닥을 향해 아주 조금씩 힘없이 내려가려던 찰나. 복도 밖에서 전투화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 잡음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방 문이 박살날 듯이 열리며 검은 정장의 실탄이 장전된 자동 소총을 든 최정예 호위사령부 경호원 4명이 짐승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두 놈 다 손들어. 오영식의 손에서 칼이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일본식 요리칼이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짐승을 사냥하듯 오영식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이 저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한재민, 따라오시오. 저는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 지도자가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울까요? 무거운 목재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방 한가운데 소파에 기대앉은 그자 김정은이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자의 앞 테이블 위에는 제가 화장실에서 벌벌 떨며 써내려갔던 그 손톱만한 메모지가 구겨진 자국 그대로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수천 번의 밥상을 올리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두려운 염라대왕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저를 향해 무겁고 섬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이걸 썼나? 여러분, 단 3미터. 15년 동안 제가 매일 밥상을 대령하며 굽혔던 그 거리가 오늘따라 3km, 아니 깎아지른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고급 샹들리에가 내리쬐는 베이징 호텔의 최상층 VIP룸. 그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가죽 소파에 김정은이 뱀처럼 차가운 눈을 번뜩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방의 내 모서리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에 손을 얹은 호위사령부 최정예 경호원 4명이 제 숨통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자의 앞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제가 화장실 변기 위에서 벌벌 떨며 적어냈던 그 손톱만 한 구겨진 종이 쪽지가 덩그러니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두 손가락으로 그 작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제 살점을 발라내듯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이걸 썼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낭떠러지.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원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적. 5초쯤 지났을까요? 김정은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나? 한 달 전쯤 특호주방 식재료 창고에서 발주 목록에 없는 중국산 약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적힌 탈륨이라는 건 뭔가.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성 독극물입니다. 냄새도 색깔도 맛도 없습니다. 일반 화학 장비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고 소량씩 밥이나 국에 섞어 장기간 투입하면 간과 신장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 결국 지병으로 위장할 수 있는 악마의 약물입니다. 김정은의 미간이 기괴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오영식이 그 짓을 했다는 건가? 네. 3개월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독극물이 창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종 승인 도장을 찍어준 것은 우리를 감시하던 보이부 특호주방 담당관 리철민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절대 권력을 수호해야 할 보이부의 눈과 귀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따기 위해 암살자와 결탁했다는 사실. 하지만 진정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누구인가? 제가 오영식의 뒤를 밟았습니다. 오영식은 퇴근 후 평양 시내 대성구역에 있는 총참모부 작전국 고위 간부의 아파트를 비밀리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 이 단어가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김정은의 눈빛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15년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기에 저는 압니다. 겉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건 가짜 분노입니다. 하지만 입술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턱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지금 저 표정. 저것은 피바람을 예고하는 안으로 삼키는 진짜 살기입니다. 북한 체제를 무력으로 떠받치는 군부 핵심 세력이 자신을 독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사실에 그 자의 자존심과 권력욕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증거는 제 양말 속에 독극물 샘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특호주방 비밀장부에 오영식의 서명과 리철민의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말없이 턱짓을 하자 옆에 서 있던 경호대장이 즉각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양 특호주방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하라는 무전소리가
복도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린 김정은. 그의 입에서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그 독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직원을 날렸습니다. 한 달 전 저녁 식사 때 올린 된장찌개의 국물 맛이 평소와 다르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 들어갔습니다. 탈륨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미각세포의 마비입니다. 만약 그때 느끼신 맛의 변화가 그것 때문이라면 이미 독극물이 몸속에 퍼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매일 밤 먹어치운 그 화려한 만찬들이 사실은 자신의 장기를 썩게 만드는 사약이었다는 사실. 방 안에는 무려 1분 넘게 끔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 김정은의 한마디.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명줄이 끊어질 뻔했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친 듯이 버티고 있던 제 두 다리의 힘이 탁 풀렸습니다. 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오영식은 어디 있나? 경호원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평양의 리철민은 보이부에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허공을 응시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둘 다 깨끗하게 처리해라. 처리해라.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고사총에 맞아 살점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운명. 제가 방을 나설 때 복도 저 끝에서 오영식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팔이 뒤로 꺾인 채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던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을 한솥밥 먹은 내 동생, 내 동료. 그 눈빛은 저를 향한 원망도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포당한 자의 지독한 체념이었습니다. 형, 결국 이렇게 됐네. 내 조카는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떡하지? 그 텅 빈 눈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체제가 괴물로 만든 착한 사내. 살기 위해 독을 타야 했던 식탁 위의 노예. 오영식도 결국 이 미친 북한 체제의 비참한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제 등 뒤에 대고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남부럽지 않은 특별 배려가 있을 것이다. 망극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특별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장은 영웅 대접을 받으며 새 아파트를 하사받고 훈장을 달겠죠. 하지만 그 훈장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김정은이 독살당할 뻔했다는 최고 존엄의 치부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국가 1급 기밀을 입에 담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장기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강의 비밀까지 알아버렸습니다. 과거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성택을 모시던 운전기사, 요리사, 비서,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너무 많이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저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군부 수사가 끝나고 피바람이 멎는 순간 그 다음 숙청 명단 맨 윗자리에는 다름 아닌 저 한재민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 뻔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당장
오늘 밤 이 베이징 호텔을 빠져나가야 한다. 오후 4시 경호실에서 마지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중국 주석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 하지만 낯선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것을 대비해 만찬에 가기 전 가볍게 요기를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쥐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처먹는 놈이 타국 땅에서 죽다 살아난 그 끔찍한 날 오후에 결국 찾는 음식이 북한 인민들이 잡마당에서 사다 끓여 먹는 그 구수한 된장찌개라니.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입니까? 저는 텅 빈 주방에 홀로 섰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평양에서 가져온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제 아내 소연이가 집에서 찌개를 끓일 때면 간이 쏙 배어들게 하려고 두부를 아주 작게 1cm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하곤 했죠. 저도 모르게 소연이의 방식대로 두부를 아주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호박을 넣고 파를 썰어 넣고 매운 것을 싫어하는 김정은의 입맛에 맞춰 고춧가루는 한 톨도 넣지 않았습니다. 주방 안을 가득 채우는 짙은 된장 냄새. 이 냄새는 평양 창광거리의 낡은 우리 집 아파트에서 소연이가 풍기던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딸 지우가 아빠, 오늘 된장찌개다 하며 뛰어오던 그 냄새. 베이징의 화려한 국빈 호텔 지하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간을 보았습니다. 15년간 그자의 입맛에 맞춰온 완벽한 맛. 이것이 제가 김정은에게 올리는 15년 요리사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쟁반에 올리고 마지막 3단계 시식을 거친 뒤 경호원에게 넘겼습니다. 저녁 6시 47분. 중국 측 국빈 만찬이 시작되기 직전. 호텔의 모든 경호 인력이 1층 만찬장으로 집중 배치되며 제가 있는 지하 주방 주변의 경비가 가장 느슨해지는 바로 그 골든 타임입니다. 저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제 몸처럼 둘렀던 새하얀 면 앞치마. 된장 국물이 아주 미세하게 튀어있는 그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도마 위에 반듯하게 개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제 손에 맞춰 닳고 다른 일본식 요리칼 삼형제. 우도, 대바, 산토쿠. 마른 수건으로 칼날을 차갑게 닦아낸 뒤 칼꽂이에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텅 빈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내 청춘이, 내 공포가, 내 목숨이 매달려 있던 15년의 감옥. 가스레인지의 불을 모두 끄고 차가운 철문을 당겼습니다. 요란한 소리 하나 없이 너무나도 조용하게 제 15년의 그림자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제 심장 바로 위에는 딸 지우가 그린 새 식구의 그림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한국 대사관의 문을 열 열쇠인 탈륨 독극물병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시계의 초침이 저녁 7시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저는 호텔 뒷골목으로 통하는 비상구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무려 15년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매일 밤 피 말리는 요리를 해왔던 제 인생이 이 낡은 비상구 철문 하나를 넘는 순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베이징 호텔의 지하 1층 직원용 출입구.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순간 3월의 차가운 베이징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칼날처럼 후려쳤습니다. 코트도 없이 얇은 정장 한 벌만 걸친 상태였지만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혈관 속으로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저는 제 호텔방 712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수행단 대부분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실탄을 장전한 호위사령부 경호원들이 매의 눈으로 복도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김정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알아낸 단 하나의 생존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정 12시 정각, 야간 경호원들의 근무 교대 시간, 12시 5분 새로운 경호원들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위치를 잡습니다. 이때가 가장 긴장도가 높은 순간입니다. 12시 10분 경호원들이 자신의 자리에 완벽히 세팅을 끝내고 일상적인 루틴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 12분 교대의 긴장감이 훅 풀리며 아주 찰나의 시각적, 심리적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 12분의 지옥 같은 기다림을 어둠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복도까지 들릴까봐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듯 누르고 있었습니다. 12시 12분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눈인 CCTV가 번쩍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구두를 손에 쥔 채 양말 바람으로 비상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하지만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초록색 비상등 불빛만이 섬뜩하게 빛나는 콘크리트 계단. 한 층, 두 층 내려갈 때마다 제 뒤통수를 향해 거기 서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아 온몸의 털이 쭈뼛 섰습니다. 1층 로비를 피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주방 뒤편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낡은 철문을 밀고 바깥 세상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호텔 뒷골목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저는 구두를 깨어 신고 큰 도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로변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택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없었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은 베이징의 외곽도로, 왕복 8차선의 거대한 도로는 소름 끼치도록 텅 비어 있었습니다. 1분. 시계를 보는 제 손목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2분. 3분. 등 뒤로 우뚝 솟은 국빈 호텔의 거대한 실루엣이 저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저 수백 개의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 제 방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북한 특수요원들이 사냥개처럼 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제 목에 총알을 박아 넣을 것입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실성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호텔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 돌아가면 어차피 죽는다. 정확히 7분이 지나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노란색 택시 불빛 2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차도 한가운데로 뛰어들다시피 하며 미친 사람처럼 양팔을 휘저었습니다. 택시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짐승처럼 기어들어간 저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입속으로 되뇌었던 그 문장을 중국어로 토해냈습니다. 차오양구, 차오양구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당장.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을 흘끗 보더니 말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베이징의 심야 도로를 찢으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주황색 선을 그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혹시라도 검은색 추격 차량이 따라붙지 않는지 미친 듯이 뒷창문을 힐끔거렸습니다. 10분, 15분, 20분. 택시 미터기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수명도 1년씩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편의점의 밝은 불빛들이 제 눈에는 마치 보이부의 탐조등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5분 뒤, 다 왔소. 기사의 무뚝뚝한 중국어에 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굳게 닫힌 거대한 철제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펄럭이고 있는 깃발. 태극기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태극 문양으로 맞물려 있는 저 깃발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다니, 떨리는 손으로 수행단 경비에서 몰래 빼돌려 두었던 위안화 지폐를 몽땅 쥐어주고는 택시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지독하게 차가웠고 거리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대사관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 옆 벽면에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인터폰 상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은색 버튼 하나, 저 작은 버튼 하나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다시 거두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저 버튼을 누르고 이 철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정은의 특호주방 총책임자 한재민이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국을 버린 배신자, 탈북자 한재민이 대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문턱을 넘는 그 1초의 순간, 저 멀리 평양 창광거리의 낡은 아파트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내 아내 소연이, 그리고 아빠 내일 달걀말이 꼭 같이 해 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딸 지우. 그 두 사람은 북한 최고 존엄을 암살하려 한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짐승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깊고 잔혹한 갱도로 짐짝처럼 던져질 것입니다. 평생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강제 노동과 굶주림 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가게 되겠죠. 내가 살고자 내 가족을 사지로 등 떠미는 이 잔혹한 버튼. 손이 미친 듯이 떨리며 눈앞이 눈물로 범벅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죽여 오열하며 그 차가운 철문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소연아,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도저히 누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대로 뒤돌아 호텔로 돌아가 독약을 삼키고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바스락. 제 심장 바로 위 구겨진 얇은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떠나오던 새벽, 지우의 방문 냉장고에서 떼어낸 그 그림. 엄마, 아빠, 지우 세 식구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삐뚤삐뚤한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같이 만들자. 환청처럼 딸아이의 맑고 티 없는 목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그 미치광이 군부놈들과 독재자의 식탁 아래에서 내 딸도 평생 피 묻은 노예로 살아야 한다. 내가 가진 이 악마의 독극물 샘플, 이 결정적인 증거로 북한 체제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야만 아주 먼 훗날이라도 내 가족을 그 생지옥에서 구출해 낼 단 1%의 희망이라도 생긴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증언해야 한다. 저는 이를 꽉 물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 15년의 모든 공포와 가족에 대한 피눈물을 담아 그 인터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호추름이 울리는 그 3초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치직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사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북한의 억양이 아닌 부드럽고 낯선 남쪽의 말씨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철문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짐승의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내뱉었습니다. 저 저북에서 왔습니다. 김정은의 최고 지도자 전용 특호주방 총책임자입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품에 지금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던 치명적인 독극물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터폰 너머의 직원이 너무나 엄청난 정보에 얼어붙은 듯 2초간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쇳덩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사관의 두꺼운 철문이 사르륵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 소리, 그 육중하고 서늘한 금속의 충돌음. 그것은 제 15년의 지옥 같았던 요리사 인생이 영원히 끝나는 소리였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가장 완벽했던 인간 독극물 탐지기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남한 대사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저를 부축해 작은 밀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이 놓였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반 이상을 책상 위로 엎질러 버렸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남측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오른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탁! 형광등 불빛 아래 투명하고 작은 유리병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국어 라벨이 붙은 무색무취의 탈륨 원액. 직원들의 시선이 그 작은 병에 일제히 꽂혔습니다. 이 안에 사람의 장기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탈륨 계열 만성 독극물이 들어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세력이 매수된 제 동료를 이용해 이 독약을 매일 김정은의 화려한 만찬에 한 방울씩 타려 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그 끔찍한 식탁의 모든 요리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동자가 팽창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파에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북한 평양의 심장부에서는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피바람 부는 숙청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끌려간 제 동료 오영식은 차가운 취조실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베이징의 아침이 밝아오면 최고급 국빈 호텔의 화려한 침대에서 눈을 뜬 김정은은 어제 저녁 자신이 맛있게 비워냈던 그 구수한 된장찌개를 떠올리며 방문 밖의 경호원에게 이렇게 묻겠죠. 오늘 아침은 왜 이리 늦는가? 내 요리사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내 밥은 도대체 누가 짓는가? 대사관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던 그 둔탁한 파차름을 끝으로 15년 동안 김정은의 숨결을 맡으며 살아온 최고 지도자 전용 요리사 한재민의 삶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관의 그 비좁고 하얀 밀실에서 저는 이틀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그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남측 정보 요원들이 건네준 수십 장의 백지 위에 제 15년의 모든 기억을 토해내듯 적어 내려갔습니다. 특호 주방의 은밀한 위치, 김정은의 기괴한 식습관, 비밀 식재료의 밀반입 경로, 3단계 독극물 시식 검사 시스템, 오영식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군부 쿠데타 세력의 음모까지. 글씨를 쓰는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 소연이와 딸 지우를 북한의 지옥 같은 체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제가 써내려가는 이 피 묻은 진실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새벽. 출발합니다. 남측 요원의 짧은 한마디와 함께 저는 밖에서 아니 전혀 보이지 않는 새까만 선팅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드 공항.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해준 임시 여행 증명서를 손에 쥐고 게이트 앞에 앉았을 때 제 주변에는 캐리어를 끄는 평범한 여행객들과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탁을 버리고 돌아갈 곳 없는 망명자가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던 순간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까마득한 점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 구름 아래 어딘가 국빈 호텔 지하 주방에는 제가 가지런히 접어둔 하얀 앞치마와 제 손때가 묻은 요리칼, 새 자루가 덩그러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먼 북쪽, 칠흑 같은 평양 창광거리의 낡은 아파트에는 제가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을 내 아내 소연이와 아빠 언제 와? 라며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을 내 분신 지우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소리 없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제 곁에 앉은 대사관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흰 휴지를 쥐어주었습니다. 1000m 상공의 구름 위에서 저는 조국과 가족을 버린 천하의 죄인이 되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부드러운 남쪽 억양의 기내 방송과 함께 덜컹하며 비행기 바퀴가 남한의 땅에 닿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을 밟았을 때 발밑의 타일이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북한에서처럼 저를 감시하는 서늘한 눈동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 후 탈북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 조사를 받는 동안 세상은 제가 남긴 독극물 샘플로 인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평양에 피바람 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총참모부 작전국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숙청당했고 독살 쿠데타 음모는 철저하게 짓밟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영식. 20년을 함께 파 썰고 감자 굽던 내 동생 영식이는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참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식이가 독을 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형수와 어린 조카를 수용소 갱도에 처넣겠다는 군부의 협박 앞에서 그 착했던 놈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잔혹한 북한 체제는 요리사를 독살범으로 만들고 동료를 고발자로 만드는 누가 악마이고 누가 희생자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거대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적 같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 소연이와 딸 지우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김정은이 제 공로를 참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독살의 위기에서 구해낸 생명의 은인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버리면 앞으로 그 어떤 충신이 당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보위부는 제 탈북을 철저히 은폐하고 저를 해외 공무 중 실종으로 위장 처리했습니다. 소연이와 지우는 평양 중심가에서 외곽의 변두리로 쫓겨나듯 이사했다고 합니다. 배급도 끊기고 삶은 지독하게 팍팍해졌겠지만 짐승도 죽어나가는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이 살아있다. 두 사람이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하나원 식당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독재자의 알량한 은혜로 내 가족이 목숨을 부지했다는 그 끔찍한 아이러니에 피를 토할 것 같으면서도 그저 살아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월세를 내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호 주방의 7명 동료도 24시간 감시하는 보위부도 최고 지도자의 억지스러운 식탐도 없는 완벽한 고립.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들어와 도마 앞에 섰습니다. 15년 동안 오직 한 사람, 김정은만을 위해 스위스산 버터와 와규 스테이크를 바쳤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어서 밥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뉴는 장마당 된장으로 끓여낸 된장찌개였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물을 끓였습니다. 도마 위에 두부를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문득 평양에서 아내가 하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간이 잘 배도록 1cm 크기로 아주 잘게 깍둑썰기를 하던 소연이의 손길.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내가 하던 대로 두부를 아주 작고 예쁘게 썰어 냄비에 밀어 넣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매운 것을 극도로 혐오하던 김정은의 상에는 절대 올리지 못했던 알싸한 청양고추도 팍팍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며 원룸 안이 구수한 된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교자상 위에 하얀 쌀밥 한 그릇과 뚝배기, 그리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온 새빨간 고춧가루 김치를 올렸습니다. 김정은이 평생 먹어보지 못했을 매콤하고 시원한 진짜 나만의 빨간 김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바닥이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앉아야 할 자리, 지우가 젓가락을 들고 제잘거려야 할 자리, 숟가락을 들어 올렸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번졌습니다. 아빠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던 지우의 해맑은 목소리가 빈방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안주머니에서 꺼내 코팅까지 해둔 지우가 그린 새 식구의 삐뚤삐뚤한 그림. 그 구겨진 종이를 자석으로 냉장고 문 한가운데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예요. 다시 상 앞에 앉아 찌개를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모양이 들쭉날쭉한 큼직한 두부, 조금은 짜게 졸여진 짭조름한 국물. 최고급 재료로 3단계 독극물 검사까지 거쳤던 완벽한 김정은의 식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투박하고 엉성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15년 요리사 인생에서 수만 그릇을 끓여냈지만 오늘 제가 이 비좁은 서울의 원룸에서 혼자 끓여 먹은 이 못생긴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미치도록 맛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목숨을 건 밥이 아니라 내 두 손으로, 내 의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끓여낸 자유가 듬뿍 들어간 찌개였으니까요.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걷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아이를 무동 태우고 깨르르 웃는 아빠들,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평범한 가족들이 보입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서서 눈에 담으며 저는 까마득한 북쪽 하늘을 향해 입술을 깨물고 다짐합니다. 지우야, 아빠가 우리 딸한테 약속했지. 달걀말이 예쁘고 동그랗게 많은 법 꼭 가르쳐 주겠다고. 아빠는 그 약속,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무조건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랑 꼭 살아만 있어줘. 숨만 붙어 있어줘. 아빠는 내일도 모레도 이 서울의 작은 방에서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을 따뜻한 밥을 매일매일 짓고 있을 테니까. 빈 의자가 채워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지으며 아빠가 여기서 기다릴게.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